어제 패션의 사회를 맡게 된 임영수입니다. 제가 학교를 떠난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강남 자본대학의 이경 교수가 전화해서 현대 사회를 받을 수가 있냐. 신동준 박사가 또 전화해가지고 사회받으라고 해서 참 이 사회를 보게 돼서 되게 영광을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뵙게 되시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의 열심히 쓰신 페이퍼하고 6분의 표본자가 있습니다. 그때 이 길이 나가고 이런 시간을 구매하게 되고 이 책 속에 원인들의 본문을 잘 양력 다 나와 있어서 양력을 일일이 소개한 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들어가서 우리가 이 부분이 발표하고 5번을 하는데 시간이 2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측에서 발표하시는 분에게 20분 내지 이런 30분이라 그 다음에 스타트에게는 70분이라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맨날 조금만 시간 와서 하고 우선 본론을 들어가서 발표하는 분이 먼저 발표하고 토론하시는 분들은 전체 토론을 하시든지 선택적으로 하시든지 알아서 발표하시는 분들에게 예, 우선 좌장이신 임영수 교수님을 제가 소개하는 게 예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여기 명문을 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잘못돼가지고 제가 미리 알았다고 고치는데 YIN 임자 그 임병자 순자십니다.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를 오래 하시고요. 전한국제정치학회 회장, 또 미국에서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20년간 교수 생활하셨어요. 또 미국의 안보위원회, 의회위원회, 사무위원도 연구하시고 아주 이쪽 안보 정치, 국제정치 분야의 베테랑이시고 원로 교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청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최근에 우리는 아마 한민족 시대가 끝났다고 아마 지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했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한민족 시대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 진주한 그 때문에 최근에 북한 삼각관계, 삼각형 관계, 주로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950년대 초로 다시해서 다시 서로 대립하는 남방 삼각지, 미일판, 동맹판, 오늘하게 말하면 동맹 관계가 아니지만 일본과 한국이 동맹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동맹, 중동맹판 그리고 북방 동맹이 북방 삼각이 대립이 다시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것은 근거가 있지만 어느 정도 완전히 왜냐하면 오늘 보여준 바와 같이 북한산 내부에서 내부 문제 보이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북한 인정하는 정권은 임시비가 정권은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기적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2010년대 말 전례 없이 엄격한 국제지지 진영화 그들이 던 제일 나쁜 당시의 제일 입장에서 제일 나쁜 소식은 중국도 이와 같은 제지에 2018년, 17, 18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북한 정치가 그들이 시작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개의 기적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미 대립,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미 대립이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에 대한 매우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불신감이 큽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시끄러운 약속, 시끄럽고 공약을 잘 지킬 마음도 없는 약속입니다. 중국 리더서들 자기가 하지 못해요. 자신이 자리를 잘 모릅니다. 얘기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이 내 중국 보면
내 중국 태도를 보면 최근에 다시 여러 진상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중국과 북한 사이가 많이 나빠지고 있는 진상이 많아요. 그러나 예를 들면 장선택 체포택, 장선택을 때리는 노동신문의 기사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는 중국과 어떻게 친중국 입장이며 중국과 거래를 할 때, 무역을 할 때 이렇게 북한 입장에서 유익하지 않은 조건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했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여전히 있을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반중지대인 역사를 보면 딴 나라들도 아니 한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미국과의 대립이 시작하자 2018년부터 중국은 북한에 대한 태도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왜 그래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비중한 완충지대입니다. 북한에서 제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속을 주도한 혼이 바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말했던 자유민주통일이 생긴다면 중국 전략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심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상주의다. 북한이 무너지지도 않고 서울 주도 자유민주통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일까? 경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 비용은 얼마예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기근이 생기지 않을 정도예요. 핵심은 식량, 비료, 그런데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무너지지 않다는 것은 아무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북한 관련해서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있어도 됩니다. 아마 핵무기에 대한 핵실험에 대한 반대감이 있죠. 그래서 중국 쉽게 말하면 북한은 중국에서 지원을 조건이 거의 없는 조건을 받기 시작하는데 바로 위기가 생깁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 하지만 인주는 동시에 기분이 더 좋게 만든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간의 참호 전쟁, 제1차 대전과 매우 비슷한 참호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많았고 고급 기술 문제는 첨단 기술 문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너무 비싸요. 장기전의 전쟁을 할 때 옛날 앞사는 무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세계적으로 많이 생산하지 않은 외국용 포탄을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지금 그리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같은 나라.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에서 북한에서는 포탄을 수백만 개 적어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200만 개, 많아도 500만 개 수입했습니다. 그 때문에 작년 6월에 러시아 통치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해서 거기에는 사실상 1996년에 살아있죠. 실효한 공사공원을 다시 복구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사공원에 그리 중요한 것이 도면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중국과 북한 내용이 아주 비슷한 조약도 있지 않습니까? 1960년. 하지만 그 때문에 중국이 그러나 북한이 제2남침을 할 경우 중국도 자동적으로 창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이것은 진짜 의미가 있는 것보다 그냥 산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도 러시아도 자신의 공약을 잘 지키는 나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로봇 관계가 다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로봇 관계는 한계가 많습니다. 제일 큰 한계는 무엇입니까? 순수한 경제 입장에서 보면 양국은 호환성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국제시장에 소지할 수 있는 품목은 러시아에 지금 수요가 없으니 북한은 어떻게 세계 국제시장으로 잘 수출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석탄을 비롯한 광물, 우선 러시아는 상당히 유효한 길이는 하이드로노동자들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와 같은 그 관계는 불사동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어떻게 될까요? 유명무실 상황이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데 말로만. 그러나 관계는 그리 많지 않고 교육이 그리 많지 않고 문제 러시아와 중국 상황 우리가 그 북방 삼각 로중 상황이 보다 여기에는 로중 관계보다는 로 관계보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양측은 의심감이 많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무엇이 중국에서 공칭 땅을 여전히 번제하는 별강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모두 다 훔쳐온 땅을 반납하고 러시아만 연해주와 남반 시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무엇이 러시아는 유럽과 문제가 생겨도 마음속에서 러시아 백성들이 특히 러시아의 진국이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 반란을 진압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소반 국가와의 관계를 고치는 중입니다. 그들은 중국에만 공유한 관계 그렇게 말할 때 기본에는 소반의 압박을 가하는 방법에 러시아는 중국을 그냥 일시적인 살아남고 나중에 미국이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당도 많아요. 그러나 중국 지금 이 사실을 알고요. 지금 미소가 방문이 많지만 우리는 러시아 국내 상황을 보면 장기적인 부자는 너무 정도로 없습니다. 중국은 예를 들면 내전 후 미국 여러 나라는 러시아로 여러 나라 회사들은 러시아로 많이 투자했는데 중국 회사들은 러시아로 투자를 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제재에 대해서 특히 2차적인 제재에 대해 우리 중국도 공포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 신경기관 러시아와 거래를 할 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 초부터 특히 올해 봄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은행을 예를 들면 러시아 회사는 중국에서 수입했을 때 중국 송금으로 중국 방으로 송금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중국 은행은 안 받아요. 왜? 2차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약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는데 특히 중국은 물론 중요한 게 러시아 경제가 아직 별 문제가 없다는 이유는 기본에는 중국의 태도입니다. 상식과 달리 러시아 경제가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과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주 시승스럽고 러시아 경제를 할지도 좀 순수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의식적으로 러시아 의존도를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요. 예를 들면 러시아는 중국과 자연가스로 지금 유럽으로 수출할 수 없는 자연가스를 중국으로 많이 수출할 희망이 있는데 중국은 이와 같은 제한을 안 받아요. 왜? 지나친 의존도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러시아 순수한 무역을 하고 있지. 또 이것은 아주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제일 먼저 러시아 경제 규모는 중국 경제 규모에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60년대 상황과 비교하면 정반대이다. 내전 시대와 비교하면 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러시아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대안이 없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자본을 수입하지 않게 된다면 다른 무역 파트너가 없을 겁니다. 조그마한데 규모는 다 작아요. 마음대로
물론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이 유럽이나 미국과 지혜 3자를 통해서 조금 불법적인 무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주 어렵고 그 돈이 많이 벌기 어려운 방법.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에서 유일한 창군이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무엇일까? 수많은 자원, 재본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것 대신에 아무데나 중동에서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데 갈수록 러시아는 중국 의존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개체는 중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등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상한 역설이에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러시아는 중국보다 아주 약자예요. 아주 약자예요. 하지만 자신이 환상 속에서 자신이 아직 강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존도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중국과 북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비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와 북한 전쟁은 호환성이 없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관계 유지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중국에서 지금 조건이 없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러시아는 규모가 비슷한 지원을 제공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북한에서 내부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돈이 중국만큼 많지 않아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게 필요가 별로 없어요. 러시아 보기에는 북한이 멀더 먼 나라예요. 그래서 로고 관계 문제도, 로주 관계도 있고, 중국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나라 모두 다 원위주의 경향이 있고 한미 사상을 말로만 주로 제가 보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이상하려고 합니다. 말로만 미국을 공격하고 마음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한 사상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와 같은 북한 삼각 이야기는 그거가 지만 어느 정도 발전되니 내부 갈등 모순이 많습니다. 공격한 가치관, 별로한 사상이 없습니다. 서로 무시하고 믿지 않는 경향이 심합니다. 물론 남한 삼각이 어공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면 한미 관계는 그 한미 관계를 들어보지도 없어요. 그게 고소 가져온 그러나 친구하는 옛날 친구와 달리 어느 정도 친미 관계 물론 고속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진짜 경제관계 옛날 공산공화시형 경제관계 한국과 일본 관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사실. 친구 정권이 생긴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말하면 그 남방 삼각은 북한 삼각 내부 단결 내부 단결이 훨씬 강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프 교수 말씀 동안에 김정은이가 운이 되게 좋다.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뿐만 아니라 김일성이도 운이 되게 좋았던 사람. 그러니까 그 무능한 사람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권력을 쥐게 되고 또 김정일이도 쌓이는 소비에트 관계가 되게 어려워질 때 기회가 스스로 생겼고 또 이 엉망인 정권이 오늘날까지 막 지켜나는 걸 보면 운이 없이 좋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운이 한계가 얼마나 가는지 이제 보아야 되겠죠. 다음번에 네, 남고 교수님 시간 잘 맞춰주시고 임 교수님 코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발표자인데 한반도의 자유 평화와 통일 바로 그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한미일 3개국 정상이 합의한 역사적 문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국가 시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그렇게 강화하다면 준비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저의 각제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사건이죠. 비불이라고 하는데 대격변적인 사건은 이게 무슨 예측하고 면밀하게 뭐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 130페이지에 보면 그 공권의 수많은 위성국가 15개의 공화국을 거느린 그 대제국이었죠. 소비에트 엠파이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1990년에 무너졌죠. 그 다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독일 통일이 워낙 역사적으로 꽤참 많이 사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 주변 국가들이 전부 미국이 또 도와주고 이렇게 190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급격스럽게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뭐 통일 후의 과정이 매끄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선방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1945년도 물론 외세에 의해서 38선 분단이 되고 또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쫓아가서 남침을 하게 해달라고 졸라서 그야말로 소련 중공 당했다고 해서 38선을 붕괴시키려고 남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휴전 상태니까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급기야는 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언제라도 잠시 이제 위협을 하고 있고 아마의 주사파 세력이라는 걸 머리에 붙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극히 분열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 이런 상태가 부담력이 워낙 큰 사회를 계속 지속해야 되느냐 이게 된다면 우리 한민족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의 당위성을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최근에 때까지 이제 중국을 종주국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판, 이란 등이 지금 전체주의 국가들이 지금 그래서 연합을 해서 미국 주도하에 세계 질서를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 거 미국이 패권 국가를 쉽게 내줄 수 없는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부터 참전 안 하려고 하는데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소련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 중국에 잡혀서 그런데 영국, 프랑스 이 무기를 미국이 무기 대여법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왔어요. 미국의 참여 없으면 그 세계의 자유가 유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중에 바로 소련이 또 과감을 드러내면서 공산주의 팽창해서 세계가 다시 이제 맨들이 됐었는데 다시 이제 신냉전이 왔다가 이게 지금 뭐 군사적인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하마스 이스라엘인데 굉장히 국제적인 세계적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위협하고 푸틴 방문이 해서 홍해 그 위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피해서 제대로 공급 수송이 안 됐죠.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상황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그렇지만 분명히 많은 도전 세력이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적으로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이승만 대통령이 148년 헌법에 확실하게 집어넣은 우리의 대참전이죠. 1장 4제 대한민국 통일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무속도 대한민국이 북한의 영토까지 다 끌어안는 것을 상정을 하고 이 헌법을 우리는 뭐 북한에 대해서 꿀릴 게 없고 나에게 한국민들은 여기 오면 대한민국 쪽으로 취직하게 되는 것 당에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를 위한 성실한 도움을 준다고 아주 분명하게 돼 있어요. 윤정석이가 헌법을 개정했어도 뭐 통일을 반대한다 소리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반도 통일 관련 지금의 사건은 이미 뭐 축사나 이런 데 다 말씀을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을 안 하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 통일의 선택지가 한반도 연방제 통일 이거 김대중 대통령 되지만 이거 완전히 현실적이에요. 남북한이 동거해가지고 뭐 애교 국방정책을 연방제 정부에서 발의하는 말이 그렇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겁니다. 북한의 공산화통 김정은이가 아직도 꿈꾸고 있는 공산화통 이거 불가능하죠. 우리 한화 사람들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그 노예 왕조 침대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유통일이 이제 이미 헌법에도 있고 우리가 빼야 될 마지막 길이다 분명했고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38선이 생기고 나서 북한 정권에 있는 동포들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지금은 이제 국가 배급제가 무너져서 야에서 시도못한 안고 핵무기만 개발하는데 군대도 보면은 거의 군대가 안에서 뗄감 펴고 공사제이 되고 이런 것이 북한의 대여식 이것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승만 방송이 될 때 자유민주 시장을 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자유와 번영을 일으켰잖아요. 대한민국의 성공신화, 이 성공신화를 북한에 떠서 한국으로 구출하는 것이 우리의 그 일이고 이거 외세에 대해서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건 해야 통일 독트린이 그동안에 이제 강화를 하다가 제대로 잡히고 말고요. 뭐 한반도 민족 공동체 통일방법 김영삼 대통령도 되지만 이것도 비현실적이에요. 남북이 교육의 협력을 해서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통일이 평화적으로 된 일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북한에서 퍼주겠다는 퍼주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해가 지금 된 거예요. 우리가 한산과 이산과 공산을 버려야 됩니다. 현실이 이것에서 정치를 그래서 이제 여기 3대 통일
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이 나왔는데 그 3대 통일 추진 전략이 잘 지략이 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그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하는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워 우리 스스로가 아직도 자유에 대해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우리가 공기를 막내 산소로 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태어난 거 보세요. 산소가 없어지면 우리가 죽는데 이와 자유와 산소와 같은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렬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강화하는 이상 외부 정보를 다 유입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제일 필요한 게 외부 정보예요. 그러니까 외부 정보에 상대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외교가 모의급들이 먼저 탈북을 하게 돼요. 아니 일반 주민들은 이거 뭐 남한의 K-팝이니 뭐 K-드라마니 했다가 그냥 처형을 당하는 정도로 가는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국제사회의 연대 우리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국제적인 성격이 너무나 강한 우리 스스로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이 4대 강국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게 되는데 아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번안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걸맞는 외교를 해야 되겠고 자세 그런 한반도 자유통일의 가능성은 역시 국제정세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래간만에 제대로 통일공국을 통해서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대통령인데 아쉬운 건 국내 정치로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 한일동맹을 복원하고 뭐 이런 것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국내 정치가 이게 아직도 주사파들을 어떻게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 거기 지금 국회가 장악이 돼서 아무것도 지금 못합니다. 민주당은 아지상해져서 북한의 대화협력 가지고 있는 그 땅한테 무슨 평화를 갖다 오문한단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북한에 잘 보이는 그 노예적 형태예요. 볼 수 없죠. 우리의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국민의힘 당은 너무나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천양지차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보호와 국방이나 이런 내셔널 컨센서스 민족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한심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는 세계에 한 16밖에 안 된다고. 경제 기업들 체벌들이 세계에 나가서 경쟁을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강하게 된 것이고 그 민주당은 세금을 어떻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쓰느냐에 몰몰하고 있잖아요. 이게 국내 정치가 아까도 여러분들이 우려했잖아요. 그러다가도 우리가 좌파 정권이 다시 들어오고 한미와 함께 모든 것이 다 타이나 국내 정치가 중요하다. 미국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협력이라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투명이다. 30년 동안 모든 외교를 노렸는데 북한의 사기, 중국의 사기 이게 전부 사기에 말려가지고 세월만 조선해서 미국도 공산주의를 진짜 좀 뼈속까지 알아야 되는데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공산주의를 너무나 이 악만적으로 아직도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월에 고생이 되었다는 분야에서는 미국도 제대로 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집권 시에 뭐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미국이 볼 때 미국이 한국의 대한민국에 관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게 앞으로 모든 세계가 일본한테서 일본이 5% 증액하겠다고 대만 보려라 안 피겠다 대만이 목숨이 건강에 달렸습니다. 나토도 지금 1% 미만 국가들이 다 2% 이상으로 다 올린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트럼프가 거칠지만 미국의 국익과 미국이 살아나야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게 천문학적인 정책을 지고 미국이 평화를 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위해서 그런 식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 조금 저양적으로 양보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또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방위에 대해서. 우리의 그 공동 커미트먼트를 좀 더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되죠. 인정합니다. 예. 일본이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예요. 일본이 중앙미군의 국방기지 7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국방 지원이 안 되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 우리의 소위 목줄을 낮추는데 어떻게 만일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일본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원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하고 너무나 밀착하고 있어요. 일본은 거의 이제 보통국가가 됐어요. 보통국가가 뭐냐? 평화헌법을 사실 있지만 그런 유명무실하고 군대도 파견하고 준비할 때는 맞서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혼자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문제 제일 중요하죠. 한반도 통일에서 최대의 걸림돌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도 정세가 자꾸 변한다고. 위대한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서 중국 경제가 좀 폭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뭐 강조해서는 이게 지금 부동산이 아파트가 1억치가 미분양 상태인데 거기 돈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전부 제조업에다가 그 국가 보조 스테이트 서비스를 해가지고 막 그냥 저가 수출, 덤핑 수출을 밀어내고 있는데 이 역풍이 불고 있어요. 그거는 한계의 부딪히는 거예요. 미국은 60% 만세, 전국도 다 하고 대도국이 피해를 보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해서는 계속 버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미국의 부장이 bol시비키 재산 빼가지고 돌려서 나가고 중국 공산당의 자녀들이 해외 이용 많이 해서 거기 다 이게 한방을 해외에다가 걸쳐놓고 미국은 굉장히 부패한 나라인데 공산당이 그렇다. CCP, 차이니스 커뮤니스트 파티 이게 과학이지 중국 인민들하고 왜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중국이 뭐 아까 우리 한국교수가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문제가 되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하니까 중국은 자기가 종중국인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 굉장히 신호를 많이 보내고 나오지 말라고
중국 내 농구기구에 북한 선수에 대한 비자를 보고했어요. 국제적 북한 노동자의 송환 조치 예고를 하고 있어요. 시진핑에 대한 대만 침공을 공언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만, 필리핀 그쪽 남중국해에서 영국, 이태리, 독일 이런 함대들이 합동훈련을 하고 있어요. 나토국가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플러스 나토가 중국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도 우리는 비방적인 면이다. 낙관적인 우리 시진핑이가 그런 모험을 쉽게 저지르면 힘든다고 봅니다. 중국도 뭐 굉장히 부패했어요. 군대 부패를 해가지고 전에 뭐 로켓 부대라고 있는데 거기 장성들이 다 수천이 되고 그러고 중국이 뭐 총리 하나 내셨는데 금방 몇 개월 만에 사라지고 너무나 이 볼 때는 중국 정치적 대판입니다. 러시아 고 교수님이 러시아 분이신데 저는 러시아가 주권국가인 명백히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강제로 집어먹겠다고 백주에 침공을 한 것이 그것이 잘못입니다. 그것이 그 모든 걸 따라 지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병력 파견을 못하는 건 나토 국가가 아니니까 나토 해오국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됐잖아요. 나토 국가가 되면 병력 파견 아직은 안 해요. 지금 그렇지만 장거리 미사일 쏘는 거를 거의 허락을 했어요. 지금 러시아 내에 있는 에너지 시설, 운수 시설을 장거리 포로 밤에 드론으로 다 타결하고 푸틴이 얼마나 괴롭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푸틴의 권력기관이 전쟁 장기하고 악화되는데 제가 박승재 박사님 며칠 전에 또 올려준 책을 한잔 했는데 처방은 전쟁을 좀 질질 끌어가지고 러시아가 완전히 죽산이 되도록 약화시키는 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교환을 했습니다. 북한의 상황 금년에 엄청난 압록강 부근에 수해로 나가지고 1000여 명 이상이 죽고 농토가 유실이 되고 군사기지도 거의 말라갔어요. 지금 실제 공개를 위해서 외부 정보구나 이걸 중국, 홍콩, 러시아까지 들어오는 정보도 좀 막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정호는 자기 체제 유지하는 거에 오로지 신경을 썼고 사실 남한의 핵병국보다는 자기들 체제 무너지는 걸 더 걱정하고 핵병국하면 우리가 보복하면 자기들 같이 막하는데 그거 쉽게 못 씁니다. 오물 분석하는 거 이거 너무나 진짜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거 다음 문명 야만의 저질적 행태를 하면 안 되고 이건 막 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이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데 저는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북한의 인권 문제 제가 키워드만 말씀드립니다. 북한 정권의 136페이지입니다. 북한 정권의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지속적이고 광범위 아니라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long-standing, systematic and ongoing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amounts to crimes against humanity. 만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자기 자국민과 이런 잔인한 정권을 쓰죠. 여기 이제 2024년에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인권보고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남북 적대적 이유가라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자기 김일성, 김정일 선배들이 적화 통일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공산 통일 주체 탑 이런 거 다 타기하고 있고 헌법 개정한다고 하고 대한민국 정리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 아유 주적으로 규정은 하던 말고 관계가 없고 북한이 필요선일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고 있고 돈도 없는데 그런 건 어떻게 다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유통일을 위한 준비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선 국민들 지금 우리나라가 전교적인 민노총의 영향을 받는 세대들이 40대 50대 또 많아요. 여기 IMF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겠다. 우리 경제비도가 얼마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지려 얼마나 모든 문제를 또 상당히 통일 담론을 더해서 통일이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에 공감을 해야 되고 차라리 지금 20대들은 새롭게 눈을 뜨고 있는 그거는 이제 프리덤 센터 옛날에 새마을운동 연수가 있었죠. 정비에 돼가지고 새마을운동을 다 교육을 했어요. 프리덤 센터를 해서 민주주의 시장이나 국제정치, 자유통일교육 이런 거를 시켜야 된다고. 그다음에 통일 콘서트, 국민 세미나 이런 거 당연한 것이고 북한 정부는 외부 정부의 지속적인 이 어떤 방법을 써든지 간에 남 주민들이 우리는 속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장마당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장마당이 요즘 좀 힘들죠. 잘 안 돌아가요.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마당이 정보가 유통이 되니까 북한 전역에 가격이 옛날에는 천차만별인데 비슷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마당에 아줌마들이 가서 돌아보는데 북한의 고위급들이 아줌마들한테 가서 영도도 못하고 돈 좀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당이 발의해서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무차별 자금을 살펴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때 김동연 경기지사가 반대를 했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13조면 원전 하나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 25만 원? 그 뭐에 붙여요? 그래서 강남 가서 식사 그때 하면 25만 원 날라가요. 저번에는 그런 무차별 복지 비용을 합리화하고 재정 운영을 건전하면서 통일기금을 조성해 나가요. 그래야 이게 유사시 대비가 되는 거죠. 아무 준비. 왜 준비를 안 해요? 민주당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북한에 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정경 강국이 중요합니다. 국방부의 지혜가 전략. 우리가 김태우 그 원장이 주장하는데 GDP 6.54에서 4% 상향 조정해야 돼요. 우리도 국방력. 일본이 5%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 해도 크게 전체 경제 운영에 타격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병이 지금 18개월이에요. 18개월이 가서 무슨 놈은 군대를 유지하지.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병이 200만 원 받으니까 하사관 장병들이 흔들려가지고 조기 전역 분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무기의 고도, 우리가 트럼프가 잘못한 건 하나 분명히 있어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전투경, 4차 산업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이도 안 해요. 드론이 뭐에 하냐? 스타링크 해가지고 벨라루스가 스타링크에서 정보를 제공하니까 정확히 타격이 가능한데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우주까지 해서 우주안보까지 해서 군대가 첨단 무기 우주안보하고 그 다음에 요새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 육해공 우주를 방해하는 통합 지휘체계를 지금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인 됐어요. 미국도 육군으로 스페이스 포스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안 되더라도 통합군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유지해요. 한미 동맹이 강화, 아까 제가 트럼프의 방위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방산 협력까지 확대를 해서 좀 더 튼튼하게 베이스를 만들고 협력의 베이스를 자체 핵무장 피어스가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 때 한 7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현저를 유서가 나왔는데 또 미국의 상당한 전문가들도 이제 북한이 이렇게 되니까 한반도 대한민국도 핵무장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견해도 많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북한의 핵협상이 좀 불가능하니까 핵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정권이 좌우 갔다 우로 갔다 하는데 미국이 뭘 믿고 핵무기 허락을 하겠어요. 좌파 정권이 되면 그 핵무기가 어디로 가는데 이게 미국의 컨설팅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한국이 핵무장하는데 일본도 핵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진짜 동북아시아가 저도 핵파동을 하는데 어려운 상대가 되는데 저는 그래도 차기 행정부에 우리가 독자 핵무기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거꾸로 최대한 그 옛날에 NPT 체제 되면서 94년에 미국 도전에 92년인가 미국의 한반 전술핵의 한반도에서 다 철수를 시켰어요. 우리가 지금 NPT 체제 유지해가지고 북한하고 성공을 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술핵을 다시 배치를 해야 된다. 이것까지 좀 얻어야 되니까 이제 나토가 좀 하고 있잖아. 국제적 연대에 뭐 많이 썼습니다만 우리의 요구이 뭐냐? 6.25때 참정국 16개국, 그 다음에 물자비 재정지원 38개국, 지금 또 유엔사는 아직 유나이티드 커맨드 18개국이 있습니다. 세계의 독일이 조정했는데 또 지금 인도 태평양 파트너 비전에 많은 그 기구들이 있어요. 포드가 있죠, 오코스가 있죠, YYS 있죠, 삼국협력, 미국, 일본, 필리핀 군사연대 등등 아주 촘촘하게 독자협으로 안보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토도 지금 우리나라 벌써 정보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가 대만을 지키는데 한반도를 또 못 지키는 건 또 없잖아요. 이럴 때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모든 세계에 우리가 우방이 될 수 있는 나라로 통일의 지원국을 해가지고 평소에 안보 협력 하나 튼튼한 우방으로 만들어 보면 기회가 온다고 저는 급변사태 이런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도저히 북한 정권이 그 중미의 저항이나 내부의 분계에서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게 급변사태죠. 그래서 제 문제는 급변사태 할 때 중국이 다시 들어와서 북한 정권을 접수한다는 것이 가장 이제 두려운 시나리오인데 이것을 중국이 악화되는 태블릿을 해서 그들한테 당국도 주면서 한반도 우리가 통일하지만 중국의 적대적인 국가가 아닌 것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국제적인 그 컨센서스를 내세워놓고 이것이 가장 통일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시나리오 2는 고소망조가 일본한테 망할 때 전국 백기 투항을 하면서 그 자비도 받고 재산도 받고 해가지고 조용히 넘어갔어요. 김정은이가 자기 살길을 갖다가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적당한 국가에 해외 망명시키고 돈을 주고 하면서 조용하게 승리가 돼야 되도록 북한의 간부들은 도움을 해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큰 문제 없이 나를 우리한테 넘어오도록 하는 것이 피를 안 흘리고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북한 전쟁권에 대해서는 과거에 뭐 오금석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냐 했더니 저는 모든 정치들 때가 있다고 봅니다. 통일이 오기 전까지 제가 정치권을 형성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항상 만주 여행지 공부하고 북한이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하고 경쟁력을 할 수 있죠. 그것도 이제 만약에 통일이 되면 정말 우리의 만주가 우리 보통화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경제 용통을 해가지고 주변에 어떤 위협적인 세력에 맞서 우리 스스로도 새로운 자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죠. 통일국가는 굉장히 튼튼한 국가가 되고 그래야 중국이, 일본이 우리가 훨씬 튼튼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자유 통일 전에 준비 관리가 중요한데 이 한반도의 마지막 자유 통일의 시기에는 강력한 지도자로 보고 국민들이 무슨 용인해야 됩니다. 유약하고 민주적인 지도자로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우리 볼수장이 진짜 재빠르게 컨센서스를 이뤄가면서 보면 다를 정도인데 지금 북한이 통일을 상당 기간 너무나 공산주의에 오랫동안 젖어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연결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6개월 휴전선을 열어가지고 수백만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상태는 오히려 불안을 초래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통일을 안배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상당히 당분간 휴전선을 유지하면서 안전적인 관리를 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체제로 변화시키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토지 문제 이런 거 있지만 북한이 이미 무기와 토지가 다 국유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북한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국가가 전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사회화가 나중에 추진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통일 초기에는 안정적인 리더십, 강력한 모델 유지를 해서 주변 국가의 위협을 차단할 필요가 있게 결국은 부국강경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부국강경에서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힘으로 얻었잖아요. 우리가 침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국강경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따라가고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눈을 좀 크게 뜨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안위가 달린 문제를 같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패시미스트하지 말고 낙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는 것이 우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절단공기를 얘기를 하는데 독일도 절단공기가 뭐죠? 계란이 바깥에서 내부에서 치받고 바깥에서 쫙 해서 알이 부활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정부를 자꾸 유입해서 깨는 노력을 하고 북한 주민들도 각성을 해서 자꾸 치받고 저항도 하고 통일을 바라고 이렇게 될 때 절단공기로 자유통일을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 모멘텀을 살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주제를 시간을 맞춰가지고 발표하는데 제가 감탄을 했는데 역시 모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의 관리를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니 기획이니 많이 하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페이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도 이 많은 것을 소화시켜서 강의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 신박사의 이제 말씀 동안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는데 소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독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북한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벌써 30년 전에 그런 아티클을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북한이 불식기업이 마릿이 많을 거다. 그러면 남한의 강력한 경제력이나 건전한 경제가 불식기업을 인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식기업을 인수해가지고 북한을 재건축해서 발전시키는 일밖에 없다. 북한 아이들 헌신대로 나갔다가는 발전이 뭐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저는 핵무기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북한이 또 핵무기 가지고 우리 협박을 자주 합니다. 근데 핵무기는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지만은 가장 쓸모없는 무기가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러시아도 툭하면 핵무기 얘기하죠. 핵무기 얘기를 툭하면 하는데 러시아가 핵무기 쓸 생각을 못해요. 그건 이미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외국이 굉장히 핵무기 반대하는 거 있으니까 그것도 겁나겠지만 러시아 시민들 자체가 자기 정부가 핵무기 사용하는 걸 용서를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별 협박을 다 하는데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나 봐요. 우리가 알기 우습게 하니까 요새 쓰레기 찌꺼기를 보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적은 안 가려서 앞으로 이 전략을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은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그래서 그 외부 시스템하고 인터와인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세상은 변하게 돼 있고 나라마다 질서가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국제 질서도 변하게 되니까 우리 신 박사 만났다가 대통령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아주 훌륭한 페이퍼 프레젠테이션 우리가 잘 들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로라 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그 채원 베를린 총 우리 최 박사님은 베를린의 한국 총영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저 외국에 오래 계시던. The coming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prolonged.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s faster approaching. Those Korean leader Kim Jong-un's regime is becoming too fragile to remain in power without help from neighboring countries. China provided minimal assistance to the North, has fallen in the middle income trap. Its economy is rapidly collapsing. Russia is also unable to help the regime as before due to the war in Ukraine. I agree with much of Dr. Shin's presentation of the possibilities and the preparations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 would like to make a few comments on Chapter 4, Preparation for Free Unification. The Berlin Wall came down on November 9, 1989. And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ook place on October 3, 1990. Looking back o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I would like to examine what historical significance it gives to our immediate task of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ink about preparation for unification. Chapter 1. German unification is the picture of Korean unification. Arnold Goldman, the most intelligent British historian of the 20th century, said, history repeats itself. People who have not learned the lesson of history will have a bright future. The North-South East-West division of nation in the 20th century is a product of the far East-West Cold War. Let's take a look at some examples of unification in the 20th century that we know well. Vietnam, unified by war in 1975. Vietnam, unified by agreement in 1990, followed by a civil war in 1992, and the reunification of North Yemen by force in 1994. Germany, unified by peaceful absorption in 1990. The German unification case is the most model we should choose. All unifications in history have been achieved through the method of the superior regime absorbing the inferior one. History repeats itself. Otto von Bismarck, Chancellor of the United Germany in 1871, left us with the following famous sayings. He who learns from his own failure is a fool. The wise man learned from the failure of others. We have much to learn from Germany's history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Rather than the last chancellor of East Germany visited Korea on January 6, 2014. In an interview with Joseph Ilmo, he mentioned three policies that failed in German unification. One, the mistake of military integration was the biggest reason for the collapse of most Eastern German economy. Two, the issue of land ownership in West Germany was a major obstacle to the establishment of SOCs of the East. The rapid application of land administration system caused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conflicts. Let's look at military integration
in more detail. 1. East and West German mark were exchanged at a rate of 1 to 1. Then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was 1 to 4, while the market rate was 8 to 8. The 1 to 1 exchange rate led to the sharp rise in prices and wages in East Germany, causing business to fail and creating unemployment. Next is land ownership disputes. 1. There were 2.36 million ownership disputes with a third of the estate land in Sussex. Land ownership disputes made it almost impossible to have SOCs. HD transplantations of the legal administration system. 1. There were many administration conflicts as a side effect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iberal democratic and communist system. 2. Too much money was irregularly spent on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such as healthcare, pensions, and child care. Of the 1 trillion euro spent on education, 49.2% was spent on social security, and only 12.5% was spent on critic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is was a very serious issue. Chapter 2 will be omitted due to limitation of the time. Please refer to the distributed materials. Chapter 3. What provision should be made for the upcoming unification of Korea? The cost of unification is an investment that can bring enormous benefit for generations to come, just like rules that base global plans. We must widely inform the public that the benefit and value of unification hundreds of times greater than the cost of the unification, and that the cost of division is hundreds of times greater than the cost of unification, and that the cost of unification is not consumption but a shining investment for the future of the natio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 Peninsula is approaching step by step. In preparation for sudden unification, that unification is to our wish to all citizens to lead to national consensus and conduct in-depth national discussions on the cost of unification along with mental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ank you very much. 이옥정 교수님은 부경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한반도 자유통일의 모멘텀이라는 세미나에 초대해 주신 우리 신동춘 교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김정은이가 지난해 말에 소위 통일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9월 19일 날 김정석이가 통일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독일 국가로 수정하자. 반통일 두 국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도 통일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세훈 서시장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야당 사람들이 종북 세력인 줄 알았더니 충자를 넣어서 충북 세력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박태우 박사님은 한반도 두 국가 주장자는 이 조국은 어딘가 해갖고 김정은 임종석의 조국이 어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9월 25일 날은 시의원 이종배 의원이 임종석의 발언이 주장이 이 두 개의 국가의 대한민국의 권리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서울경찰청에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정은의 두 통일 포기 선언은 위장 전술입니다. 아까 송기훈 박사님이 얘기하셨나요?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평화 공세를 하듯이 그거를 적합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전술을 바꾼 것이죠. 왜 전술을 바꾼 것이냐? 이거 위장 전술이죠. 왜 바꿨냐?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변경됐죠. 자기를 좋아하는 좌파 정권인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고, 실제 정세 변경이 또 뭐 자기한테 이르지 않고 북한 내부의 어려움이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찰라가 했습니다. 한반도는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북한의 붕괴를 대비해야 된다. 아까 우리 신동준 교수님이 북한이 붕괴됐을 때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다. 북한이 붕괴됐을 때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와서 접수한다. 한 몇 년 전, 한 4, 5년 전 얘기인데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이 붕괴됐을 때 핵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를 갖고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연구소 보고서가 나오는데 물론 마이너한 표현이지만 소련이 붕괴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잘 처리하지 못하고 두고 고생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차라리 우리가 중국의 핵을 미국에서 말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중국의 핵무기를 관리하듯이 그것도 그냥 북한에 갖고 있는 핵무기로 중국이 관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 내부의 어려움이 이렇게 김정은이가 세 가지 전략을 전술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는데 그렇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북한이 김정은이가 얼마든지 코인을 해킹하고 돈을 끌어모으는 게 무한대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이 그대로 큰소리 치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킹, 정보 보안 전문가의 천정동 박사한테 물어보고 미국에 대해서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박원미 교수인가요? 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한 부분의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 그걸 제어하고 있다, 못하게 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해킹의 전문 도청 이런 거에 세계 최고의 전문 국가, 최고의 넘버원 국가일까요? 미국입니다. 북한이 5등 안에 들어가고 한국이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이를 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김정은이가 이렇게 통일 포기 선언한 것을 김정석, 문재인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문재인 같은 공산주의자, 누군 간첩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의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자유통일의 모멘트를 뚫어야 한다. 주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자유통일, 통일, 민주통일, 자유통일, 평화통일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좌파들이 자기들이 민주주의한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운동 못합니다. 또 평화통일, 좌파들은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무한국이 철수한 상태의 적화통일이 되는 데에는 평화통일. 그래서 이 담론을, 프레임을 잡는 게 좋은데 자유통일이라는 것을 잡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준 교수님이 자유통일이라는 준비에 대부분 다 동의하는데 대한민국 자체의 성장 필요성은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세계 시대의 국제정신 현실과 우리의 안보나 경제가 상호적이고 대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kim 교수도 인정했듯이 자체 핵무장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미국이 심지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남쪽을 포기하고 북한을 친미 정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청진을 미국의 항구로 내달라. 그게 말 쿠바의 항구를 내주면 너희들을 보장해. 그래갖고 남한이나 한국도 친미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트럼프로 쓸 수 있는 핵무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세미나할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되게 우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자유통일, 안론을 잘 잡았는데 자유통일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오경섭입니다. 두 분 대표 잘 들었습니다. 국제와 남북관계 통일 문제까지 포괄해서 잘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
코멘트를 하고 아까 질문을 한 가지 정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이 핵개발이 북한의 군사력을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가져온 내부적 위기 요인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의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고 그게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에 심각한 어려움을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그건 김정은 정권에게 상당한 위험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만 가지고 그걸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인민들과 엘리트들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정권이 유지될 수 있고 독재 정권도 강압으로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인민들을 먹여 살려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대북제재는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엘리트들을 먹여 살리는데 상당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김정은 정권이 20승 시정책이라는 지방발전 20승 시정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요소는 뭐냐면 20개 군을 1년에 10개씩 1년에 20개 군씩 경제발전을 시켜서 10년 동안 한 200개 정도 군을 경제발전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인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해서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 내부의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걸 김정은 정권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책도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을 발전시키려면 국가에서 자원을 확보해서 자본을 투자해야 되고 기술이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고 공장을 가동하려면 생산설비나 원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게 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상당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극단 극약 처방을 김정은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황 전략을 전환한 거고 두국가를 선언한 겁니다. 남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고 두국가로 만들겠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교전관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방대통령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만 유사시에 핵무력을 이용해서 남한 영토를 점령 평정하고 병합하는 무력 통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한류가 유입되면서 정권을 지탱하기 어려운 정도로 엘리트와 인민 사이에서 친남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 엘리트들과 인민들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친남화를 빈절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로 남북한 관계를 완전히 적대 관계로 만드는 것 외에는 이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핵무장은 강화하고 있고 이건 아마 계속 강화해 나가고 그런데 핵을 가지고만 정권을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미러 갈등 이런 걸 활용해서 좀 더 반미연대를 해서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코프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북중러 협력이라는 게 실체가 있냐고요. 그걸 통해서 이 북한이 지금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전략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래서 라코프 교수님께 좀 보완 설명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중러 협력이 군사훈련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미국의 공동 대응하는 어떤 일시적인 흐름인지 그리고 이 중러 군사훈련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그 구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보완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북한이 두국가 관계를 얘기하면서 한반도의 통일 환경은 과거보다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통일을 지금 반대한다고 저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내부에서 20대, 30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반절 정도 50% 정도는 반대한 편이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과거 집권 세력들이 이 한반도 통일을 포기하자, 통일을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통일을 반대하는 국민 여러 그리고 또 통일을 반대하는 정부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이건 과거 집권 세력들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결집할 경우에 한반도에서 통일 환경은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내부적으로 이 통일 환경은 위기적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의 통일을 위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돌파구는 뭐냐? 저는 우리 정부가 그 북한의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러니까 이건 한국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고 이미 국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인권 문제라든가, 또는 북한의 정보적 공권, 북한 주민들의 정보적 공권을 통한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정책적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국 내부에서는 부분과론에 대한 강한 반대가 필요하고 통일은 민족 통일은 우리 정부의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걸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동춘 대표님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그 국경공동체 이런 땅들에 대해서 많이 정부가 평화협력상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북방 정책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그런 북방 경제권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얘기할 수도 있으나 실현되기에는 현재까지 이게 논의된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어려움을 가져가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조건은 어떤 게 있을지 좀 보완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중요한 세미나장에 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춘 박사님. 대개 콘서트 같은 데에서는 나오는 조용필같이 가장 위치 있는 가수들이 맨 마지막에 나와서 분위기를 띄우는데 세미나에서는 마지막으로 등장하면 가장 소리를 봅니다. 시간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김명신 부장님께서 나중에 합류해 주시는 바람에 원래 꼴찌했던 제가 이제 한 단계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부족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는 토론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걸 논문식으로 쓰지 않고 좀 이렇게 감축해서 썼습니다. 여러분들 읽기 쉽게. 이걸 다 읽는 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몇 개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신동춘 박사님께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랑고프 교수님과 신동춘 박사님께서 상당히 랑고프 박사님은 북방 삼각 그리고 한미일 남방 삼각에 대해서 상당히 신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 신동춘 박사님은 무슨 교과서를 한 번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포괄적이고 신동춘 박사님이 오늘 발제하신 것만 들으면 아마 누구나 통일 전문가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동춘 박사님 거를 발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작성한 거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조금 생각했던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조금 통일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좀 들키지 말고 좀 차분하게 좀 생각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걸 작성을 했습니다. 이 통일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바로 헌법 제4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바로 어떻게 규정이 되었냐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의 대전제입니다. 이 헌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전제는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가 없고 협상이나 뭘 통해서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통일이 아니면 우리는 통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평화적인 통일, 즉 무력이라든가 어쨌든 전쟁을 통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일을 이룬다. 그 다음에 민주적인 통일. 이 통일하는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와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 통일의 원칙. 이 통일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이 주도를 하고 대한민국의 주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 통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전제와 그 세 가지 원칙은 바로 튼튼한 안보와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주통일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자주통일이라고 해서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 4대 강국, 그 다음에 미국, 영국이나 프랑스 둘러싼 EU 국가들, 그 다음에 그 외에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협조를 얻어야지 통일이 협조와 찬성을 얻어야지 통일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통일 후에도 국제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행동한다. 열심히 그런 자세로 나아간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입증을 해야 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통일은 우리의 국제사회의 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한국 교수님께서 북중러 삼각, 한미일 삼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북중러 전체주의 국가들이 세계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책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어느 때보다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취약한 게 바로 한일관계입니다. 저는 지금도 해방된 지가 거의 8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친일 반일이라는 프레임에 걸려서 과거사가 함몰돼가지고 우리가 한 발짝도 미래에 못 나가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10년 동안 일본 정치를 공부하면서 한일관계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을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근대 전혀 지금 상황에서 해당되지도 않는 친일 반일 가지고 우리가 빠져가지고 있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좀 더 강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통일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본은 반드시 우리가 통을 잡고 나가야 될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통일 문제를 하는 통일 방법을 중립화통일이나 영광제 또는 일국양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절대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좌우 확장을 하자는 얘기가 똑같은데 그거는 바로 공산화의 지름길입니다. 과거 이승만 박사가 좌우 확장 정도 수립하는 걸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고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렇게 평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승만 박사가 그걸 알았느냐? 이승만 박사는 국제정치의 귀신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 당시에 동구권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이승만 대통령이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라든가 유고슬라비아라든가 이 공산권들이 결국 좌우 합작 정부를 수립한 것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공산당이 뒤에서 다 조정을 해가지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다 좌우 합작이 이 우파들을 다 내올리고 결국 좌정부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합작 통일이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관계도 무척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은 이거는 통일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고 통일 후에도 중요합니다. 통일이 됐다고 해서 한미 동맹을 폐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많이 앞서고 많이 올라갔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러나 유방스럽게 국제사회에서 아직 대한민국은 강대국 위치에 올라서 있지 않습니다. 유방스럽게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은 미일중러라는 그런 강대국에 결국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미동맹을 절대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우리를 싫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미국이 우리를 막 내 뿌리치더라도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서라도 우리는 한미동맹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통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심할 걸 하고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무나 감상적인 통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개 성향이 보면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상적입니다. 심사숙고하기보다는 즉흥적입니다. 빨리빨리가 아니고요. 통할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고 까딱 잘못하면 엄청난 낭패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니까 꼭 통일해야 된다. 물론 해야 됩니다. 통일해야 되지만 같은 민족이니까 어떤 통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통일은 저는 통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한상적인 통일론에 빠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북한 전문가 한 분이 나와가지고 통일만 되면 5년 이내에 8만 달러 이상 다 들어간다. 통일만 되면 북한이 그 개발하지 않은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8천조 원이나 이렇게 다 믿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나 환상적인 것이고 좀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그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독일이 통일됐다고 해서 우리는 왜 통일을 못하느냐 이렇게 독일이 통일됐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렇게 그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하고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전쟁을 했지만 독일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들 간의 불신감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불신감이 큽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독일의 경우에는 그 착착착착 통일을 준비하면서 그 동국의 그 경제문제를 할 때 사후주의였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경제문제를 할 때 반드시 대가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강대를 하게 한다든가 TV를 시청하게 한다든가.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게 없이 묻지마 포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그 자유왕래는 근문이라고 했는데 자유왕래는 하지 말자는 게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에 그 2,500만 북한 주민 중에는 극소수라도 골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자유왕래 하면서 가만히 있는 중국 자산이라고 연결해가지고 분탕질하면은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남북 주민이 통일됐다고 해서 그 자유왕래라는 물론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엄격하게 유지를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제한을 해야 된다. 북한 주민들한테 일정 기간 동안은 자유민주주의가 학습이고 일정 기간 동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학습하는 기간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맨 끝에 나오는 걸 더 붙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통일은 빠른 통일이 아니라 바른 통일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 내용이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의 탄생과 유지가 국제정치와 국제역학의 어마어마한 복잡한 그런 얽힘 속에서 절묘하게 그것을 활용해서 가능했다는 걸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통일도 마찬가지죠. 지구상에 우리만큼 정체성이 강하고 자기의 언어도 심지어 남녀노소가 총 들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 3,000명이나 된다는 것이 정의라고. 그래서 결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네 나라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불가피한 세계사의 주역이 되버린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게 결국 우리의 통일에 있어서도 기본값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신문사 국제부 기자를 하면서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은 외신을 들여다보거나 그거에 관련해서 논문이나 책을 읽거나 기사를 수강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저널리즘의 선배로 동경하던 그런 처벌을 받는 주요 언론들이 매우 편향돼요. 지난 30년 동안 사실은 러시아 해명 해체 이후에는 학계 언론계 예술계에 막시즘이 리메이크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MBC 뉴스 편향 놓고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마치 저기 방송에 예배처럼 여기던 CNN 등등은 우리나라의 MBC나 한겨레 신문이나 오마이 뉴스나 경향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스뉴스 하나 정도가 우리나라의 SBS하고 채널 A의 중간쯤 되는 정도의 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국내외 주류 언론이나 많은 국제뉴스는 기본적으로 매우 편향되잖아요. 걸려주셔야 되는데 근데 항상 이런 인류는 어떤 딜레마에 봉착해 기술의 진보가 이걸 돌파하는 순간에 유튜브 이것이 그 언론 권력에서 삐져나온 여러 가지 진실들에 전해서 물론 가려봐야 섞은 것도 많지만 또 알고리즘 때문에 뜨는 것만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고 싶어도 접하지 못한 뉴스가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들이 보고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이 세계의 천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레거스 미디어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귀한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스카이데일리 생일이 14년밖에 안 그렇지만 마이너 미디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용감하게 떨어지는 게 5.18 문제나 부정선거처럼 대형 언론들이 절대로 소멸되는 정보 우리가 외치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스카이데일리 국제 뉴스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한 그런 국제 뉴스 중에서 우리 한반도 운명에 관계된 가장 최근의 가장 중요한 국제뉴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미 대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국내 해외 현지 뉴스가 이상하고 그거를 거의 베껴 쓰는 우리나라 국내 언론 베껴 쓰거나 거의 그거에 기반한 논조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걸 걸러주셔야 한다는 거.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우남 이승만과 전두환을 절대로 용서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한 사람은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한 사람은 대한민국 해체를 막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범행한 인격이 소유자 아닐지 모르겠어. 평가 그렇게까지 안 맞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세대의 평범한 문화 미술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100년 전쟁이라는 그 이상한 유튜브 이상서 찾아보다가 어마어마한 생각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것처럼 트럼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그 땅덩어리를 두고 또 땅 묵침에 나가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왜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 30년의 탈린전에 서방과 러시아 관계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푸틴을 그렇게 악마화해서 얻어지는 게 뭘까요? 한국인들이 많은 대륙이고 많은 바다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깊은 농경문명적인 습성 때문에 안일 정서는 거의 우리에게 너무나 뿌리깊죠. 심지어는 보수를 자청하시는 시민들조차도 너무나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그 저쪽에 대단히 반일적인 역사 기술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국제 우리 주위의 강대국에 제르레니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 저는요 세계사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이좋아지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미국 민주당이 해내고 말아요. 사실은 중국을요 그냥 리어 선생 책이나 중국의 붉은별 같은 거 읽으면서 자란 세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상에서 중국인들한테 피곤하게 겹친 일반 분들이 가지는 그런 정서. 이런 분위기 중국을 여러분 정말 이해하십니까? 중국 경제 폭망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진나라 때 당시 훨씬 용성한 원영한 제 나라 같은 나라가 있었는데 통일은 진나라가 했어요. 물론 18년에 망했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중국을 너무 만만히 보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서구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상에서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제일 잘하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북쪽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경외심이라고 남쪽은 학술적으로 오래 중국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 지구상에 한마디밖에 없어요. 서구인들은 솔직히 중국을 뛰어봤자 어디까지 가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이 중국을 적절한 시기에 물을 놓쳤다고 봅니다. 미국은 이제 촘촘하게 당하지 않아요. 지구상에서 미국이 가장 강하고 도덕적으로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면서 우리의 가장 전신일 때 이게 바로 중국 옆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도움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탈렌전의 상징적인 사건이고 중국과 북한에게 숨통을 열어줬고 어떻게든 러시아는 구슬려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보였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러시아와의 관계가 언제까지 이렇지 않다는 거 적어도 북한 간의 관계는 당연히 우리 서방에 비록 막차를 탔습니다만 서방 일본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 러시아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민간 차원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러시아 역사나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여러분 소련과 선을 두고 공산당을 오히려 억누르고 있는 존재라는 거 아세요? 푸틴이 몰락하면은 뭐 제2의 푸틴이 나올 정도로 일단 러시아 내 공산당이 굉장히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6.25 전쟁을 비교하시면 아주 위험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6.25 전쟁하고 보면 절대로 함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를 향해서 멸공 이렇게 외치시는 보수 시민들 계신 거 이것도 얼마나 러시아에서인지 알아주셔서 네, 이상입니다. 스카이대회 국제교회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포 교수님은 있어서 먼저 가셔서 제가 약간 질문하신 거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질문은 아닌데 어저번 세션에서 한영섭 국제안보협회 회장께서 자기 독일 국민연합이 좀 조직이 너무 커져가지고 민노 정교조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싶은데요. 아직 힘이 미약한데 제가 어제 또 한미연합회가 지금 미국 조직을 결성하고 해서 굉장히 국내 조직하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국내 우리 자유우파 단체들하고 상당히 연대를 해가지고 힘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메시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오병석 박사님이 국방경제권이 과거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여건이 안 돼서 실패한 것이고 지금 미국도 어려우면 우리가 만주에 투자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여건. 연해주는 러시아가 16만 평방킬로인데 200만밖에 안 돼요. 또 한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어요. 연해주가. 그러니까 당장 그걸 우리가 영토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국방에 진출해서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것이다. 다 때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남반협력은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 전략도 있고 국방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로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우리 통일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종용 교수님 빠른 통일보다 다른 통일이 좋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통일을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전부 자꾸 부담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지라도 되는데 우리가 통일을 익스피다이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면서 빠르고 바른 통일까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끝까지 남으신 분들이 다 1등 오늘 세미나의 1등 공신을 다 같이 박수로 치고서 저도 간단히 한마디 하고 끝을 얘기했는데 아마 올해가 우리 통일 문제를 다루는데 어쩌면 굉장히 다른 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북한이나 48년 이후에 늘 통일 정책이 있었어요. 한도 고려공화국 우리도 쪽에 방문했었는데 늘 있었는데 늘 이제 양쪽에 다 통일 정책을 하는데 이제 정책을 내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해야겠는데 내가 이기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북한도 이기는 방법으로 그런 걸 내놨고 우리도 그 이기는 방법으로 이런 걸 내놨고 근데 뭐냐면 미래에 대한 이상과 현실에 대한 영어로 말하면 패러닥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레커사이라고 해서 통일 정책을 썼는데 이제까지는 그래도 양쪽이 다 통일을 추구한다, 통일을 바란다, 언젠가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 올해처럼 우리 통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통일 필요 없다는 게 김정은이만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얼마 임종석이 이제 유명한 야당 그 친구도 떠들어요. 또 정세현이라고 통일부 장관하는 그 친구의 오랜 가까운 친구만은 이 친구도 유엔하고 2년도 유엔이 남북이 따로 들어갈 때 이미 운명이 결정됐다 이런 소리 가지고 내 제자인 이종석이 통일부 장관 그 녀석도 이건 충명이죠 어쩌고 근데 통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통일을 하는데 저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고 여러분들 헤겔이 쓴 라스트 오브 히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헤겔이 변증법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의 흐름이 앞화되는 민주주의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헤겔만 그렇게 아니라 인마누엘 칸트도 그렇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은 또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하고 갈라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잘 살잖아요. 미국 개파들 또 한번 대만 보세요. 대만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이 중국 보통 보세요. 언제 저기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 역사가 보면 지금 민가가 한 50개밖에 안 되는데 역사는 패턴을 쭉 보면 오픈 소사이어티가 결국은 이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통일을 해야 이 한반도의 미래가 보이지. 김정은이 저런 통일하는 걸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사귀고 우리가 통일해서 이긴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세미나를 자꾸 또 한번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논문 발표하신 두 분이 이제 토론을 해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미국 사람들 흔히 말해요. Every good thing must have an ending. 아무리 좋은 거라도 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원더풀한 미팅이지만 이것도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